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6월 19일 6년 동안의 단교를 끝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상호 대사관을 재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화해 움직임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정상화 이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6월 20일 아랍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번 주 제닌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농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아랍어로 하나님은 제닌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은 지옥에 가버리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군인의 행동은 이스라엘 군 가치에 위배되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북부 제닌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테러 조직원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공격 목표가 된 차량에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여러 총격 사건의 배후 인물들이 타고 있었다며 이번 공습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테러 용의자를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00년 제2차 인티파다 이후 20년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서안지구 중부에 있는 엘리 정착촌에 유대인 정착촌 주택 1000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정착촌은 20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하마스 조직원들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총격 테러로 인해 이스라엘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명은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그 대상을 강력하게 타격하고 우리의 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와 또 다른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우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분석해 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오후 5시경 팔레스타인 테러범 2명이 서안지구 엘리 정착촌 인근 주유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루 전날 이스라엘군이 수배 중인 테러 용의자 2명을 체포하기 위해 서안지구 제닌에 진입해 팔레스타인 주민 6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친 데 따른 보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유소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21일에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주민 400명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 총을 쏘고 가옥과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서안지구 테러 진압을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안지구 나블루스에서 테러리스트 서탕 작전으로 요즘 매일 밤낮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마을에 가서 총을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400여 명의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이요, 서남부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총을 쏘고 가옥과 차량을 이제 부수거나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요. 1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재산 피해는 방화로 가옥 30여 채와 차량 60대가 일부 혹은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팔레스타인 측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그 민간인들이, 정착촌 주민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지난 20일 날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요르단 서안 인근 주유소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간인 4명을 사살했거든요. 이른바 주유소 습격 사건이죠.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방화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측이 자체 테러 능력, 그리고 또 전술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완벽해졌고 또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자축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나블러스에 이제 투입된 이제 IDF 특수부대죠. 이제 테러만 잡는 이제 드래그 액션 이제 특수부대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들어간 목표는 이제 무장 세력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6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도 피해가 있어요. 군 2명과 국경 경비대원 5명, 이스라엘 쪽에서도 한 7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병사들이.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업그레이드냐 보니까 이 교전이 8시간 동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계기관에 따르면은 그 테러 세력으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에 달해요.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력 강화가 핵심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조약한 그 급조 폭발물 있지 않습니까? ID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장갑차에 큰 데미지가 없는데 이제는 크레오모아급 화력으로 IDF 장갑차를 그냥 무력화시켰어요. 와. 그래서 부상 병력도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아파치 헬기를 공중 지원으로 띄운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면 이제 그 제닌 지역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테러리스트만 이제 기거하는 그 그냥 동네가 안 좋은 범죄 우범지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가자지구급 혹은 레바논급으로 고강도 테러 전술 구사하는 이제 헤즈볼라를 연상케 하는 이제 동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스 대변인은 확장된 저항 세력의 전술과 무기 체계에 아마 IDF가 당황했을 거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외과적 이제 테러 소탕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가자지구 충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특수부대나 이게 그 외과적 타격으로 PIG 수계급 지휘관 몇 명만 제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휘 체계가 와야 돼서 이제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노렸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태세 변화가 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측에 의한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그 대응하면서 뭐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고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의 IDF가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만큼 이 테러가 아주 그 극렬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 작전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런 개평가할 만큼의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향한 친유화 정책 또 친이란 정책 이런 것도 큰 몫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해체해서 보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란이 대리석에 대한 군수와 재정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제 테러가 이제 급증하는 이제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서한지구 테러 세력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교리 및 군수물자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됐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일종의 낙수 효과인데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핵 합의 성사를 위한 유화적 제재안이 한몫했기 때문에 재정이 풍족하게 쌓이고 그 재정이 이제 다 이제 대리 세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테러 급증의 원인이 두 가지 앞서 얘기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 정책도 있지만 둘째가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의 그 고령 아바스 수반의 고령이라서 이제 권력 승계에 관해서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관계가. 근데 팔레스타인의 적통 경쟁이 이른바 일어났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민심을 누가 장악하느냐 혹은 누가 삶의 질을 높이냐 이런 민주사회의 그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이스라엘을 학살하느냐가 경쟁 구도로 게임의 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 승계를 위한 선명성 투쟁 경쟁이 지금 테러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현지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일 텐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치는 거를 더 이상 두고만 보지 말고 대규모 진압 작전,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곧 서한지구를 향한 이스라엘 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완성이 됐습니다. 상황적 변수는 근데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는데 일단 여론만 보면은 이제 크게 양분돼 있는데 뭐 50대 50이 아니라 이제 다수 여론이 이제 보수 진영의 여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한지구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해야 된다. 지상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장갑차로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이제 이거는 화력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가 기갑사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갑사단 혼자 들어간 게 이제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서 이제 이라크 전쟁처럼 팔루자처럼 하나씩 조닝을 해서 다 플러드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건 대규모 병력 투입밖에 없어요. 이제 소규모 특수작전 부대 갖고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 이제 진보 진영 의견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국가 해법을 강조하면서 이게 다 유대인 정착종 확대가 화근이 됐다.
라는 이제 바이든 및 서구 논조를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여론은 들여다보니까 보수 진영 여론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 대규모 군사작전이 펼쳐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또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군사작전이 펼쳐지지 않도록 좀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테러를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수반이 이제 정치력이 거의 와해 상태라서 뭐 일각의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 오랜 그 비행 시간을 못 견뎌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그 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회담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무주공산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잡했는지 누군가 그 이스라엘 군이 됐건 누가 됐건 진압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지금은 약간 해방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게 바우터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 측은 이 리더십이 부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3국이 구성된 협의체를 기반으로 가자지구 해양 가스전 사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스라엘이 안보적 이유로 사업 진행을 20년간 반대해왔다가 팔레스타인 당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재건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는데요. 가자 해상지구는 가자지구 해안에서 서쪽으로 36km 떨어진 지중해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1조 입방피트, 약 28조 리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결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럽발 에너지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해양 가스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자지구 앞바다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해안에서 서쪽으로 36km 떨어진 지중해 해역에 위치한 가자 해상지구는요. 2000년에 발견됐어요. 한 20년 됐죠. 매장량 규모가 1조 입방피트, 약 28조 리터 이상의 천연가스가 매장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 발표는 엊그저께 됐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시작된 것이 좀 오래됐는데 뭐 시작하려다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나 봐요. 예, 그러니까 당시 최초 발견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인데요. 그 당시 이제 PLO 대표죠. 이제 의장이죠. 그러니까 PA 수반이었던 아라파트가 가자 해양 유전을 두고 신의 선물이라고 환영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2차 인티파타를 일으켜서 20년간 개발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안보적 서해로. 그러다가 당연히 이스라엘이 반대하겠죠. 그러다가 2021년 2월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가자 앞바다에 있는 해양 유전 개발에 관한 MOU 양해각서를 서명을 했죠.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이 안보상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뭐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것도 가자지구에 뭐 하마스도 있고 이슬라믹 지하드도 있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게 과연 잘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필요하니까 같이 한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은 여기서 얘기한 팔레스타인 수반을 얘기합니다. PA 당국을 얘기합니다. 공동 개발에 대한 워킹 그룹을 꾸준히 가동해 왔어요. 그래서 6월 14일 지난해 6월 14일 카이로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이집트 측이 이제 팔레스타인 당국과 이제 이집트를 결속시켜 가지고 자원 개발을 하자 경제적으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도 더 이상 대외 원조와 이스라엘 에너지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독자적인 수입원을 좀 만들자라는 이런 공감대에 있는데 최근 네트냐후의 결단으로 유전 개발 청신호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결단은 이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총리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이런 결심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유럽발 에너지난이 이런 사태를 촉발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천연가스 개발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중국이 중동 지역의 이 천연가스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어떤 유럽의 에너지난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날 보도했는데요. 그 카타르가 중국과 액화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다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는 중국 석유 천연 기업 집단 CNPC 페트로차이나가 카타르 에너지와 27년간 400만 톤의 그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냥 에너지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LNG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 저장소죠. 액화 천연 저장소에 대한 지분 또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27년간 400만 톤의 LNG 구매 계약을 했는데 7개월 전인 11월 지난해 11월에도 중국과 카타르는 또 다른 이제 중국 석유 화학공업 그룹 시노펙이랑 또 27년간 400만 톤을 공급받은 비슷한 계약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이제 중동에 있는 천연가스 시장을 이제 싹쓸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이러다 보면 불량 국면에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중국한테 수입해다 써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거는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카타르 쪽에서는 이제 유럽과 장기 계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봐야 알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하죠. 유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네타냐후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겨냥한 가자지구 해양 유전 개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유전 개발 승인권은 크게 두 가지 포석인데요. 첫 번째는 그 서방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꾸 자꾸 이스라엘 보고 이국가 해법, 뭐 유대인 정책 좀 반대하고 막 이런 걸 푸시를 하니까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올리브 가지를 흔든 거예요. 유전 개발 해가지고 보내주지 않느냐, 우리도 할 만큼 한다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에너지 공급자한테는 꼼짝 갑이거든요. 공급자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만연해 있는 반유대 정서를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는 여론주도의 지렛대의 포석도 갖고 있지 않느냐가 현지 분석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앞바다 유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자지구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자지구 앞바다, 가자지구가 엄마다. 죄송합니다. 가자의 반대말은 모자, 서자. 서자. 지구의 반대말은 이기구.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이 사법개혁 반대 진영의 중심에는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리어드 셰어 전 바라크 총리 비서실장은 사법개혁 반대 집회에 관한 모든 조직과 재정이 바라크 전 총리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레츠와의 대담에서 밝혔는데요. 셰어 전 실장은 집회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물론 폭동, 정치 테러, IT 분야에서의 대정부 압박 등 전 분야에 걸쳐 반 네타냐후 총리 캠페인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가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라크 전 총리는 전 세계의 정부 인사를 해킹한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앱 페가수스 스캔들의 중심에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진행하려는 그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시위가 꽤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도 한창인데 사실은 이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진영의 중심 설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설계자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그 진영의 중심 설계자 누구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러니까 JNS에서 최초 보도했는데요. 그 배후 중심 설계자가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스라엘의 그 대표 진보 매체인 하레츠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바라크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 셰어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 반대 집회 기획조정 재정 조직 등 전체를 총괄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라크 총리의 사단으로 분류되는 내각 인사들 대표적으로 전 IDF 하차관이장 그 다음에 전 검찰차장 고위직 출신들, 그 다음에 비택 재벌을 포괄해서 법조, 군, 재벌, 금융권 인사가 전체가 모여서 반정부 집회를 기획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면면을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주구 흔드는 제도권 핵심, 그러니까 최상류 제도권 범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 개혁 반대 집회 양상이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반 집회 시위가 아니라 뭐 물론 그것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서 24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공군 파일럿 훈련 거부, 그다음에 빅텍의 금융권 해외 자금 유출, 그다음에 노조 통파업, 막 이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우가 누구길래 이 정도로 힘을 발휘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예상은 뭐 글로벌 좌파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하나씩 특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레츠 신문 팟캐스트에서 이제 셰어 실장은 원래 목표는 이제 사법개혁 반대는 구실일 뿐이고 네트냐후 정권 타도가 실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도 이제 이거 사법개혁 집회나 이런 토론을 지켜보셔야 아시겠지만 이제 그 토론을 좋아하는 유대인인데 유의미한 정책 토론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법이론 논쟁은 실종되고 오히려 네트냐후에 대한 선동, 독재자 타도 이런 구호만 난무했죠. 그러니까 반정부 정치 투쟁만 장악에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려는 그 사법 개혁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열을 내서 반대를 하나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에 이제 주동자가 있었고 배후 조종자죠. 그 제 배후 조종자가 이제 에후드 바라크라는 인물이고 전 총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또 지금 현재 그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이래요. 에후드 바라크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고요. 91년부터 1995년까지 IDF 참모총장을 역임했고요. 총리로 재임했던 게 99년 7월부터 2001년 3월 7일까지 총리를 했고요. 정치적 성향은 물론 노동당 출신이니까 약간 좌파 성향이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적이에요.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주로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와 이제 평화회담을 많이 주도했고요. 근데 2000년 10월에 들어와서 이제 팔레스타인 데모 시위자 이스라엘하고 이제 충돌 때문에 이제 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하고 또 정권을 끌어내리고 또 정권을 차지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벌이는 그 이 정치계의 피 튀기는 암투 정말 비열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이번 사법개혁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 인사들을 해킹했던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이버 앱 페가수스, 이 페가수스 앱 스캔들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페가수스 스캔들의 개요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NSO 그룹이라는 보안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개발한 이제 공격형 해킹 소프트웨어예요. 사이버 보안 쪽에서 일종의 방사물자 같은 거죠. 공격형인데 대부분 이제 이 회사의 보안업체의 구성원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8,200 해킹 부대 출신 요원들이 이제 와서 창업한 회사인데, 근데 2018년에 캐나다 소재 시티즌 랩이라는 이제 NGO 시민단체가 관련 해킹 소프트웨어를 독재국가에 수출해서 언론인이나 민주인사를 탄압한다고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NSO 그룹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의혹은 이제 별로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인권을 탄압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이제 사우디에 수출한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같은 인접 국가니까 이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경쟁사인 미국 소재 파라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 문제 제기되는 걸 보고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보안 회사인 NSO 그룹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고용했습니다. 왜 로비스트를 고용했냐면요. 사이버 해킹 소프트웨어는 일반 방산무기처럼 미국의 수출 통제 및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해야 이게 수출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이언돔 수출할 때도 미국과 이스라엘 승인해야 뭐 우크라이나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수출 활로를 뚫으려면은 신생업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해야 되는데, 이 미국 소재 파라곤이라는 회사 경쟁사가 고용한 이제 로비스트 회사가 재밌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료들이 만드는 회사인데 웨스트 이세큐브라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에이브릴 헨스와 아마 토니 블링컨이라고 많이 낯익은 인물들이 이제 당시에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로비스트를 띈 거예요. 여기 또 누가 들어가냐면 댄 샤피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오바마 관료들이 그대로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보국장 에이브리 핸슨은 이제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국장이야. 굉장히 높은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링컨이라는 이 로비스트 에이전트로 뛰던 사람도 이제 국무부 장관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물 꺾였던 NSO 스캔들이 다시 터져 나온 거예요. 독재 국가에서 수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NSO 그룹의 왜 기타 사이버 이스라엘 보안 업체들에 대한 이제 철퇴를 가한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냐? 수출 금지 품목 블랙리스트에 딱 등재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미국 회사로 다 넘기라는 거예요. 기술과. 그다음에 수출 라이선스 다 박탈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공격형 사이버 보안 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씨가 말렸는데요. 그래서 문제의 NSO 소유권과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냐? 경쟁사인 그 파라곤 회사로 미국에 있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파라곤의 등기사가 바로 에우드 바라크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라크 총리가 이스라엘 보안 업체를 이제 미국 회사로 이전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 인사를 뒤에 얻고 미국 회사로 넘겨버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 이번 사법개혁 반대 투쟁도 확대해 보면 바라크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 헤인스 정보국장을 등에 업고선 또 이스라엘 통치권을 접수하려고 네타냐후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성 쿠데타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근데 그럼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 노동당 출신이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총리가 그 미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딱 그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도 친이란, 친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가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약간 바이든의 일종의 총통이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냐후의 사법개혁이나 네트냐후 정권을 강력하게 지금 비토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관점으로 보면은 이른바 퍼스트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바라크 총리와 세컨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네트냐후와의 그 유대 정통성을 놓고 지금 치열한 이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퍼스트 이스라엘은 이제 제도권, 글로벌 좌파, 뭐 우린 이스라엘 아니라도 딴 데 가서 살아도 돼. 뭐 이런 유의 사람들과 세컨드 이스라엘, 유대 자유공화주의를 지향하면서 국민국가를 원하는 우리 그 노선하고 지금 대격돌이 지금 펼쳐진 게 이번 사법개혁하고 이 바라크 총리입니다. 아, 그런 그 내막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기 원하고 있고 또 그 베냐민 네타냐후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갖고 있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그런 내막들을 조현영님만 어떻게 그냥 비밀 정보를 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JNS라는 매체에서 JNS 매체는 어떤 매체예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매체라서 유대인 소식을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뿌리는 매체인데 캐롤라인 글릭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농객 이론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최근에 이런 사안에 대한 긴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다 올렸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걸 보면서 아 이제서야 이제 큰 그림이 잡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현영님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걸 베냐민 네타냐후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으니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이번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또 사법개혁을 재추진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과거랑. 벤그리브 그 국가안보 장관이 이제 새로 이제 경찰청장을 새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집회 시위 때 폭동하면 무조건 구속시켜버리고 네타냐후 사절을 둘러싼 시위대 17명을 구속시켰어요.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무조건 법 위반하면은 그냥 정찰에 대한 공격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간주하고 다 구속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진영을 갖춰서 투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치 투쟁이라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고. 근데 그럼 또 지겹게 또 왜 일가 또 사법개혁을 또 하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을 해야 바라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구성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요 역풍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제 전부 다 글로벌 좌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해봐야 무죄 나오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역풍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는 이제 좀 이 진용을 갖추고 제대로 싸우려고 지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제는 뭐 이도 저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적행위거든요. 바라크 전 총리의 행위. 매국이네요. 그렇죠. 매국행위고 거의 앞잡이 그 이완용급인데 이걸 수사를 하려면은 어설픈 뭐 진보 판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시점까지 왔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 나섰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그 영문 매체로 나올 정도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 최소한 네트냐후를 지지했던 그 미즈라힘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법 이제 찬반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로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저 제도권 뭐 빅텍 이런 백인 약간 허옇게 생기는 이제 유대인인데 대부분 이제 사법 개혁을 찬성하는 쪽은 네트냐후 지지하던데 대부분 얼굴이 좀 검은 미즈라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래요. 거의 뭐 짐승 2등 국민 취급한다고 막 그 안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외신에서는 안 드러나는데 현지 매체나 그 히브리어 매체를 이제 영문 번역기로 돌려서 보면은 그 갈등이 거의 내전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미국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는 거 마가진이랑 붙는 것보다 더 세게 붙어요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은 좀 소개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싶어서 기사로 선정해 봤습니다. 특이하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슈를 아주 심도 있게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